네, 그럼 지금부터 바로 다음 세션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젠다 세팅을 위한 플래너리 세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본 세션은 서강대학교 문성욱 교수님과 나이스 평가정보 리서치센터의 김영일 박사님, 그리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박재혁 교수님의 발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 세션의 사회를 맡으신 조만 교수님을 모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되나요? 예, 저 KDI 대학원 조만입니다. 아침에 저희가 시작을 해서 키노트 스피커 두 분의 이 강연을 들었고요. 두 분 다 이제 주제를 AI 중심으로 말씀을 하셨고, 이제 저희 세미나의 주제는 데이터 경제입니다. 근데 데이터 경제에서 저희가 이제 핵심적인 사항 중에 하나로 AI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단에 이제 뭐 여러 부문의 빅데이터를 모아서 그 모으는 그 목적 자체가 어떤 이제 혁신적인 분석을 통해서 상품하고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그거를 온라인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는 뭐 이제 그런 전 프로세스를 저희가 이제 데이터 경제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플래너리 세션에서는 저희가 세 분을 모시고 오늘 이제 있을 주제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스테이지 세팅을 하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세 분을 소개하는 게 이제 제 임무인데 조금 소개를 길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 자료가 지금 떴나요? 발표 자료를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요. 여긴 떠 있는데. 예, 오늘 세미나의 준비 과정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 15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금융, 의료, 부동산, 이렇게 이제 세 개 부문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데이터 경제 개념을 어떻게 잡고 뭐를 해야 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미나 이후에 저희가 연구 보고서도 하나 썼고요. 그런데 아까 벤자민 존스 교수님의 말씀대로 이 데이터 경제라는 게 굉장히 다양한 다부문, 그리고 이제 학술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다학제 간의 논의가 필요한 주제라고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문성욱 교수님을 포함해서 의료 쪽에 계시는 오상우 교수님, 뭐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 1년 동안 논의도 하고 협업을 해서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하나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문성욱 교수님이 미국의 펀메드, NIH에서 만든 굉장히 방대한 의료 학술 자료 데이터에 대한 메타 분석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그래서 문성욱 교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실 텐데, 그 전에 저희가 이제 이 데이터 경제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잡았고 왜 데이터 경제가 중요하냐,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정의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 경제가 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는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거를 이제 이용을 하려면 구축하고 공유를 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AI를 통한 분석을 하고 이 활용을 해서 지역이나 국가 차원의 사회적 후생에 영향을 주는 생태계다. 뭐 이렇게 이제 저희가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정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핵심 이 요소가 세 가지 있는데 이 디지털 데이터 그리고 인터넷 또는 모바일 플랫폼 그리고 AI 저희가 DPA라고 이제 명명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비슷한 개념으로 DNA 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뭐 비슷한 얘기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DPA 기반의 어떤 혁신적인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그게 이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회 안전망을 확충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이제 사회적 후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혁신 생태계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 AI가 데이터 경제가 왜 중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그 보고서에서 여기 이제 4사람이 공저로 돼 있는 최근에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문헌 서베이를 해서 일종의 이제 데이터 경제의 어떤 기대 효과 이런 부분을 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문성욱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겠습니다만은 이 데이터 경제라는 개념은 사실은 상당히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도 한 2015년 경부터 이제 경제학을 포함한 여러 이제 이 아카데믹 디스플린에서 그 연구의 양이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한 2015년입니다. 그러니까 한 5, 6년 된 이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헌에 저희가 문헌 서베이의 결과가 데이터 경제 기대 효과가 첫 번째는 이제 이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와 상품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래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소비자의 편익성을 높인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예측력 효과. 이 데이터의 양질의 데이터를 다량으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나 적정 상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 에러를 줄인다. mean squared error라는 텀이 있죠.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이는 이런 효과가 있다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AI를 포함한 새로운 분석 방식의 이제 등장, 뭐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가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숫자 위주의 데이터를 쓰다가 텍스트나 사진이나 뭐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비정형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이 데이터의 스코프를 넓혀줬다. 그리고 아까 스캇스턴 교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아카데믹 리서치가 대개는 이제 이 귀납적인 이 이제 분석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완적으로 연역적인 실증 분석을 가능하게 해줬다 하는 부분이 저희 생각에 이 데이터 경제가 이제 이 학술적이나 아니면 이노베이션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고요. 요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문 교수님이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을 해서 생략을 하고, 그래서 이 플래너리 세션에는 저희가 이제 3분을 모셨는데요. 한 20분 정도씩 말씀을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성욱 교수님은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펀메드 데이터를 이용한 메타 분석 결과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의료 쪽에 이제 이 관련되는 말씀을 주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일 박사님은 지금 이제 나이스의 연구본부장으로 계시는데 얼마 전까지 그 한국개발연구원에 저희하고 같이 이제 일을 하던 동료였고요. 최근에 이제 그 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사로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김영일 박사님은 금융 부문에 있어서 이 데이터 경제의 의미, 특히 이제 신용평가를 포함한 금융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의 데이터 경제에 대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KDI 국제정책대학원의 박재혁 교수님은 이 이제 본인의 논문의 내용인데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 이런 주제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세 분이 각각 한 20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고 혹시 시간이 남으면 뭐 간단한 Q&A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문성욱 교수님 해주시죠. 이거 어떻게 때문에 제 슬라이드? 슬라이드 뜬것 같은데. 아니 제 거 안 떴는데. 파일이 어디 있죠? 네, 여기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의 문성욱 교수라고 합니다. 아까 조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이 한국의 이 바이오 테크놀로지와 메디슨에서 이 디지털리제이션이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특히 그 AI, 머신러닝이 어느 정도로 지금 좀 활용 어느 정도로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좀 빅픽처를 좀 그려보려고 데이터를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제가 사용한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지난 여름에 그 조만 교수님하고 이인복 교수님하고 최성윤 학생하고 같이 작업을 했던 그 데이터에서 어떤 좀 흥미로운 파인딩이 좀 있었는데 그걸 여러분들하고 좀 공유를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더 이걸 어떤 식으로 진행을 시킬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그 아까 지금 오전 직전에 그 플래너리 세션에서 스캇 스턴 교수하고 벤자민 존스 교수가 말씀을 해주셨듯이 지금 이 AI와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볼 것이며 그 중에서 이제 그 뭐 제너럴 퍼포스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은 이걸 어떤 그런 그 리서치 툴로서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이제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큰 맥락에서 이거는 더 내로우 다운하게 디지털 헬스 또는 뭐 디지털 메디슨이나 헬스케어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진행이 되는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헬스 부분에서의 디지털리제이션의 트렌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상황을 좀 공유를 하고 그리고 한국이 이 글로벌 프론티어와 비교해서 어느 정도 지금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좀 가늠을 해보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런 어떤 재미있는 패턴이라든지 아니면 현상을 일으키는 팩터들을 아이덴티파이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 유용한 폴리시나 아니면 뭐 스트래티지 임플리케이션을 찾아내는 게 이 연구의 이제 최종 목적이겠습니다. 근데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좀 계속 진행된 거이기 때문에 좀 많은 팩트들이 좀 플래너리하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리서치를 통해서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소위 사이언스 오브 사이언스 어프로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비정형 데이터라든지 빅데이터 오픈 도메인에 있는 이런 것들을 모아서 뭐 텍스트 마이닝이나 뭐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이제 베리어블 컨스트럭션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인풋과 아웃풋 그다음에 어떤 이 사이언스들의 임팩트를 측정하는 그런 리터러처 중에 하나인데 아까 발표를 해주신 스캇이나 벤이 이쪽에 굉장히 거의 선구자격인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 오전에 아까 플래너리 세션에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상황하고 이게 결합을 시키면서 좀
봐주시면 더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데이터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데이터는 이게 사회과학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뭐 의료나 아니면 헬스케어 하시는 분 또는 바이오텍 또는 뭐 이런 생명과학 분야를 하시는 분들은 몰 수가 없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펀메드라고 미국 NIH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 굉장히 NIH에서 고도의 이 투자를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라서 뭐 다른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와는 굉장히 퀄리티라든지 이 커버리지가 굉장히 다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영어로 발표가 되는 세계 모든 의료 관련 논문이나 뭐 그런 주요 문헌들은 다 여기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게 이제 이 펀메드의 목적인 것 같고, 그래서 또 유지도 굉장히 잘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빅데이터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내지는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벤치마크를 해야 될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키워드를 사용해서 논문들은 다 다운로드 받았고요. 거기서 한 30만 건을 다운로드 받고 그걸 다 분석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30년 텀으로 1991년부터 2020년까지 30년 텀으로 이 피리오드를 정해서 26만 건의 지금 퍼블리케이션을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블리케이션 타입은 아티클이나 리뷰 페이퍼들로 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영어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 이제 작성이 되다 보니까 약간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어떤 바이어스가 있을 수는 있긴 하지만 그래도 커버리지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심각한 바이어스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컬렉션 과정 자체가 굉장히 레이버 인텐시브한 작업이었고 이걸 또 분석하는 것 자체도 이제 뭐 물론 여러 가지 머신러닝 툴을 쓰긴 하지만 여전히 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라서 좀 아직 완성된 형태의 지금 결과를 보여드리지 못하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금까지 저희들이 발견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바이오 메디슨 분야에서 이 디지털리제이션은 그냥 이렇게 꾸준히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익스포넨셜리 증가한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1년부터 2000한 3년, 2000년 초반까지는 8.1% 연평균 8.1%로 성장하는데 지금 2016년 이후에는 이미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23% 정도로 퍼블리케이션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속도는 여기다 보시다시피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은 뭐 글로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지금 디지털 헬스라든지 이 바이오 메디슨 분야의 디지털리제이션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고 세계의 트렌드와는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출발이 굉장히 늦어서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미 세계 수준과의 격차가 좀 상당히 좀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한 바이오 또는 메디슨 분야의 디지털리제이션을 주도하는 20개 국가들 뽑아본 건데 당연히 뭐 미국이 지금 한 30년 동안 발표된 논문의 한 28%를 차지하는 가장 앞서 있는 국가 중에 하나고 그 다음이 이제 중간 딱 반 정도 되더라고요. 점유율이 28%, 14%로 이제 차이나가 중국이 이제 뒤를 따르고 있고 영국, 독일, 뭐 일본, 이탈리 뭐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한 3% 정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한 8위 정도 수준의 지금 이 디지털 헬스 연구 성과를 지금 내고 있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한 어치브먼트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각 주요 10개 국가들의 이 퍼블리케이션 성장률을 좀 로그로 한번 표시를 해본 건데 맨 상단에 맨 왼쪽이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91년에 상당한 레벨 자체가 상당히 다른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게 압도적으로 올라가 있을 거예요. 이 디지털 헬스 분야에 있어서 뭐 증가 속도도 빠릅니다. 그래서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른 나라들이 맹렬히 추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91년에 미국 수준을 돌파하는 게 거의 한 2010년 정도에 돼서야 이제 그 미국의 어떤 91년 그 퍼블리케이션 레벨에 도달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파란 선이 이제 그 미국의 그 91년 퍼블리케이션 레벨인데 보시다시피 그 라인에 리치하는 그 연도가 한 2010년도 이후이기 때문에 얼마나 미국이 앞서 있었는지 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제 밑에 하단의 왼쪽을 보면 이제 맨 왼쪽이 우리나라, 그 다음에 중국입니다. 재미있는 게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굉장히 빠르고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중국의 경우에는 성장 속도가 너무 빨라서 이미 한 작년 재작년부터는 그 연간 이 퍼블리케이션 수가 미국과 필적하는 레벨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헬스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고 미국이 가장 앞서 있었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갔고 다른 나라들은 미국이 한 20년 정도 뒤져 있지 않나 이 단순 이 숫자로 보면 그런 판단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둬서 아까 보여드렸듯이 미국 다음으로 이런 디지털 헬스 연구에서 어떤 그런 일종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연간 이 퍼블리케이션 이 숫자도 거의 미국에 필적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재미있는 건 이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이제 일본인데 일본의 경우에는 출발 자체가 상당히 미국과 큰 격차를 보이지 않고 다른 유럽의 선진국에 비해서도 앞서 있었는데 이 속도 자체가 좀 다른 나라들도 약간 더디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 추월당한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이 퍼블리케이션 숫자 관점에서 봤을 때요. 자, 그래서 이제 또 이러한 연구의 어떤 그런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가 누가 이런 형태의 이 디지털리제이션, 헬스케어 분야에서 디지털리제이션을 드라이브하고 있느냐, 누가 어떤 그런 이 조직 이걸 드라이브하는 조직이 누구냐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대학과 재미있는 건 병원이 아주 이 디지털 헬스에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유형의 기관들이 이제 거의 한 88%, 89% 정도의 어떤 퍼블리케이션을 만들어내고 있고, 의외로 이 정부 출연 연구소,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작아서 좀 약간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는 이 민간 기업들, 프라이빗 컴퍼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형태의 이 디지털 헬스의 연구에 어떤 참여를 해서 성과를 내는 이 회사들이 있다라는 건 또 이것도 좀 재미있는 관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학이 이런 디지털 헬스 또는 병원이 이렇게 중추적 역할을 한다는 거는 예상이 됐지만 좀 서프라이즈했던 거는 정부 출연 연구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다. 출판 퍼블리케이션 면에서.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는 민간 기업들이 많이 이 퍼블리케이션 액티비티에 참여하고 있다. 두 개가 이제 재미있는 좀 관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좀 더 이렇게 브레이크다운 해보면 재미있는 게 지금 상위 10개 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발표되는 이 헬스 분야 디지털리제이션 연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연대 보면은 삼성병원, 고려대, 성균관대, 그다음에 울산대, 카이스트, 서울대병원, 경희대, 그다음에 울산대 분당병원 이렇게 10개 기관이 우리나라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 그러니까 펀메드에 들어가 있는, 정확히 말하면 펀메드에 들어가 있는 우리나라 퍼블리케이션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 10개 기관이 굉장히 지금 집중되어 있다. 이걸 좋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현재 스코어는 집중되어 있다는 게 이제 좀 에비던스로 좀 보여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렇게 보면은 정부 출연 연구소 중에서 그나마 상위에 좀 퍼블리케이션을 많이 한 기관이 이제 크립 생명과학 연구소가 이제 29위에 지금 랭크가 되어 있고요. 그
그다음에 49위에 삼성전자가 이 그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퍼블리케이션 하는데 좀 참여하고 있다는 게 좀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공출연연구소의 어떤 퍼블리케이션 활동이 생각보다 저조하다. 그 다음에 민간 기업, 특히 삼성전자와 같은 민간 기업들의 참여가 눈에 띈다. 뭐 이렇게 민간 기업 같은 경우 뭐 뷰노도 눈에 띄고요. 그 다음에 툴젠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랭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말씀드린 Public Funded Research Institution, 그 정부 출연을 받는 연구소들의 어떤 그런 리스트를 한번 좀 해본 거고요. 그 그룹 중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그다음에 키스트, 기초과학연구원, 에트리 뭐 이런 순으로 지금 우리나라 헬스 분야의 디지털리제이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재미있는 것 중 하나가 우리나라가 누구랑 어떤 나라랑 이 콜라보레이션을 하느냐라는 것도 한번 이제 이 분류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 뭐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이 이제 미국하고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독일, 영국 뭐 이런 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연도별로 같이 활발하게 일하는 국가들이 이제 살짝 변하는데. 미국은 항상 가장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었던 콜래버레이션을 하고 있는 그 상대 국가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연도마다 조금씩 편차를 보이는 중국하고의 어떤 그런 콜래버레이션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으로 좀 보입니다. 그다음에 영국, 독일 이 정도고 나머지와는 조금 다른 나라 국가들과는 좀 이렇게 콜래버레이션이 그렇게 활발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게 올 여름까지 저희들이 굉장한 기초적인 분석을 통해서 좀 그림을 그리고 있는 랜드스케이프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는 이제 이 퍼블리케이션의 카운트, 그러니까 양적인 지표만 가지고 이제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가지고 이 우리나라에서 헬스 분야에서의 디지털리제이션을 좀 약간 질적으로 좀 평가를 해보자라는 그게 사실은 원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좀 이제 여러분들한테 프리리미너리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그 디지털 헬스에 있어서 그 AI 또는 머신러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글로벌리 한 1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 그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퍼블리케이션이 나오면 그 중에서 AI나 머신러닝을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진행한 게 이제 한 14% 정도 되고, 미국이 생각보다 의외로 이 디지털 헬스에서 머신러닝이나 AI를 활용하는 비용이 살짝 낮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 머신러닝이나 AI를 이용해서 한 연구는 오버롤 그렇게 전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거를 30년 평균이기 때문에 이걸 5년 타임 윈도로 이렇게 분할해서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패턴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미국 전체 국가나 아니면 미국과 비교했을 때 그 국가들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트렌드를 같이 따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X축은 연도고요, 타임 윈도고요, 5년 타임 윈도고, Y축은 디지털 헬스 연구 관련 분야 중에서 AI나 아니면 머신러닝을 수행하는 연구인데, 그 연구 비중이 이제 그 막대 그래프 위에 이제 퍼센티지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91년부터 95년 예를 들면 전체적으로는 8.3% 정도의 연구가 AI와 관련된 연구였는데 우리나라는 4%, 미국은 7.5% 그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를 보면 거의 따라갑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국제 트렌드를 따라간다는 걸 보여주고, 두 번째로 재미있는 거는 흥미로운 거는 이 트렌드 면에서 봤을 때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AI와 관련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2011년, 15년에는 예년 수준으로 이렇게 툭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가는. 그래서 과연 2006년, 10년에 뭐가 일어났을까 하는 게 이제 여름에 이 데이터를 집계한 이후에 지금 생각해볼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흥미로운 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2015년까지 이 국제 평균보다 AI에 대한 연구가 낮습니다. 그렇죠? 2015년 마지막 이 타임 윈도우에서 보면 전체 평균은 한 15% 정도의 어떤 연구가 AI나 머신러닝에 대해서 지금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1% 정도, 미국은 13% 정도 낮았는데 그 트렌드가 이제 2016년 이후에 같이 역전이 됩니다. 물론 전체 국가 평균도 한 18% 정도로 상승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더 빨리 상승을 했고 미국은 더 빨리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2016년 이후에 뭐 특정 형태의 어떤 그런 뭐 쇼기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AI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아까 제가 벤자민 존스 교수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형태의 이 쇼기 있었을까 좀 많이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쇼기 있어서 이렇게 확 올라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왜냐하면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디지털 헬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AI와 머신러닝에 대한 연구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걸 또 이 AI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이 토픽들을 한번 쭉 살펴본 겁니다. 그래서 맨 왼쪽 칼럼은 전체 평균, 전체적으로 리스트업이 됐을 때 많이 나타나는 키워드이고 US, 그 다음 중간 칼럼이 US, 맨 마지막 칼럼이 우리나라입니다. 보시면 첫 번째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전달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머신러닝 AI 연구는 뭐 국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머신러닝과 AI 연구와 상당히 유사하다. 토픽이 뭐 가장 많이 레코그나이즈 되는 게 이제 패턴 레코그니션이죠. 뭐 이미지, 그렇죠? 이미지 패턴 레코그니션이 세 컬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다음에 센서티비티 앤 스페시피시티라는 이 토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머신 러닝 툴에 대한 정확도 또는 효과성 이걸 검증하는 기법입니다. 이런 거에 대한 지금 이 토픽들이 이 디지털 헬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우리나라 동일하게 그런 이 머신러닝 테크닉, AI 툴이 얼마나 믿을만한지에 대해서 이 논의를 하는 그런 연구 주제가 활발하다. 그래서 리프로덕터빌리티 오브 리설트는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고요. 두 개도 이제 전체적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다. 그다음에 녹색으로 표시한 이미지 인터프리테이션,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 이것도 이제 모든 나라에서 공통적으로 AI를 연구한다고 하면 동시에 들어가는 연구가 되는 토픽이다. 그래서 이 토픽 내용을 보면 상위 20개의 토픽을 놓고 봤을 때 토픽 면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큰 차이가 없이 글로벌 트렌드를 따라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맨 19번 토픽을 보시면 스태티스티컬 모델이라는 토픽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AI나 머신러닝 이용해서 이제 모델링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에는 상위 랭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벤이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셨던 슬라이드 어떤 그런 과학 분야에서 AI를 이용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이제 스태티스티컬 모델의 좋은 사례라고 지금 생각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거의 연구는 아직 아주 매시브하게 다뤄지고 있지는 않다. 특히 AI와 머신러닝을 가지고 연구하는 이 경우에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스태티스티컬 모델링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굉장한 이 브렉스루가 될 것 같고 아까 스카스턴 교수나 벤자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이 뉴 메소드 오브 인벤션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활발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좀 우려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나 미국에 비해서 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 ROC 커브라든지 에리어 언더 커브 이게 쉽게 얘기하면 머신러닝의 어떤 정확도를 측정하는 지표들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더 포커스가 많이 가 있다. 그래서 아직은 이렇게 모델링 자체보다는 만들어진 모델을 이렇게 어떤 그런 툴을 검증하는 데 포커스가 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 많이 들고 그래서 이거는 제 와일드한 상상이긴 한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웨이트를 가지고 이렇게 저한테
염두에 두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어떤 어프로치가 굉장히 공학적인 어프로치라서 그런 게 아닌가. AI와 머신러닝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활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모델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어떤 그 어프로치의 차이가 이걸 좀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개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토픽으로 본 그 AI 머신러닝과 관련된 그 주요 토픽들을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양쪽으로는 많이 성장했습니다만 질적으로 보면 약간 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이런 거죠. 그 예를 들어서 그 이 퍼블리케이션을 보면 키워드가 있고 그 키워드가 그 이 입력된 연도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퍼블리케이션 이어에서 그 키워드가 도입된 연도를 빼면 일종의 그 퍼블리케이션이 나온 에이지로 좀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에이지가 길면 크면 클수록 약간 좀 그 주제의 참신성이 좀 낮다라고 그런 개수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런 관점에서 그 퍼블리케이션 수를 좀 재배열 쭉 해보면 우리나라가 아까는 저 양적인 측면에서는 한 8위 정도를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전환해 놓고 보면 한 14위 정도로 순위가 굉장히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에 있는 나라들이 뭐 예상하다시피 미국, 프랑스, 독일, 뭐 일본 이런 나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상위에 차지하고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이 토픽들 새로운 토픽들을 굉장히 이제 연구하는 논문들의 비중이 높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퍼블리케이션 수에서는 압도적으로 지금 2위지만 이 그 에이지 그 어떤 이런 키워드 에이지라는 관점에서 다시 재정렬을 해보면 그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분석할 거냐, 어떻게 이거를 여기서 임플리케이션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하는 게 이제 우리의 이 리서치 프로젝트의 남은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왼쪽은 토탈 키워드를 사용한 거고 오른쪽은 이제 메이저 토픽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제 정렬을 해본 건데 둘 다 하여간 그 한국의 경우에는 그 뭐 10위권 밖에 지금 평가가 되고 있어서 좀 그 이 토픽의 참신도가 다른 나라 우리와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서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약간 우려 사항으로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하고 쉐어하고 싶은 게 과연 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헬스 또는 헬스 분야에서의 디지털리제이션이 이 그 사회의 긴급한 위기 또는 사회의 어떤 긴급한 수요에 얼마나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좀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쇼크가 왔을 때 그 이 디지털 헬스 연구의 토픽이 어떻게 바뀌느냐를 좀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장표는 이 전체 평균이고요. 2019년인 경우에 보면 그 뭐 코비드 뭐 어떤 그런 것과 관련된 키워드가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있죠. 근데 2020년 이 키워드를 보면 상위 20개의 키워드 중에서 5개가 이제 코비드와 관련된 키워드고요. 팬데믹이라든지 뭐 베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뭐 코로나 19라는 이런 토픽이 지금 디지털 헬스의 주요 연구 토픽으로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보시면은 미국은 오히려 이 전체보다 더 매시브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데 2019년에는 코비드 19 관련된 토픽이 하나도 없다가 2020년에는 5개의 토픽이 상위 20개의 토픽으로 올라갔고 그 중에 4개가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전체의 경우에는 그 5개 상위 20개 토픽 중에 5개가 지금 올라가 있고 그 중에 이제 그 2개가 상위 10위에 포함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에는 그 20개에 포함된 5개의 코비드 관련 토픽 중에 4개가 지금 상위 10위에 올라가 있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런 이 크라이시스의 연구 커뮤니티가 얼마나 빠르고 그 다음에 집중적으로 지금 다루려고 하는지 하는 그런 그 결과의 산물로 지금 저한테는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 보면 당연히 2019년에는 뭐 코비드에 대한 그 키워드가 없었고 2020년에 보면 2개가 지금 이 키워드로 올라가 있는데 그것도 다 10위권 바뀝니다, 여러분. 15위, 16위 올라가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양적으로 성장은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주제 그
그 어떤 참신도, 그러니까 글로벌 프론티어의 어떤 디스턴스의 한 메저라고 볼 수 있는 참신도라든지 이런 이 코비드 19 같은 이런 우리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쇼크에 대해서 이 연구 이 커뮤니티가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신속하고 아니면 어떤 집중적인 에포트를 기울이는 정도가 좀 낮지 않나 하는 판단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렸던 그 결과를 좀 요약을 하자면 이런 이 헬스, 메디슨 분야에서 디지털리제이션의 연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는 90년대까지는 완전히 뒤처져 있었으나 현재는 출간 논문 기준으로 8위권까지 성장을 했다. 이거는 지금 미국 2000년대 초반 수준과 좀 비슷한 이 레벨이다라고 지금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AI 연구도 양과 내용 면에서는 글로벌 트렌드와 동조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고무적인 부분인데 내용 면에서는 아직도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좀 발견이 된다. AI에 대한 연구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도 낮다. 아직도. 그다음에 이제 AI와 연관된 주제의 경우에 한국은 이 검증 기법, 이 툴에 대한 정확도라든지 어떤 그런 유효성 그런 것 검증 기법 중요한 거긴 하지만 검증 기법 평가에 상대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통계 모델, 예를 들어 굉장히 좀 고도의 어떤 과학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통계 모델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좀 미흡한 게 아닌가 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연구 주제의 참신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다는 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코비드 19 같은 이 굉장히 공동체와 국가에 위협을 주는 이 스레시 되는 이런 현상에 대한 연구계의 대응이 이 국제 수준으로 봤을 때 조금 늦지 않나 하는 좀 관심도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떨어지지 않나 하는 좀 우려가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토픽의 발전 방향 계속 연구의 질적 패턴을 더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변수를 지속적으로 좀 개발할 거고요. 지금 이런 측정 변수를 개발하는 이유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연구 패턴이 왜 이런 차이를 보이느냐 국가별로 또는 시기별로 그런 발생 요인을 분석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질적 패턴 측정 변수를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테크놀로지 내재적인 요인이 있을 거고요. 아까 우리가 키노트 스피치 세션에서 봤듯이 어떤 머신러닝이나 어떤 AI의 특징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든지 어떤 그런 이 GPT라든지 그런 디지털 테크놀로지의 내재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누가 이런 현상을 드라이브하느냐를 좀 공유를 하면서 어떤 그런 조직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고 어떤 기관들이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고 그 기관들이 다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목적이 있을 텐데 그다음에 콜래보레이션도 특정 형태로 할 거고요. 그런 어떤 조직적인 요인, 오가니제이션과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요인을 좀 발견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규제라든지 아니면은 투자라든지 어떤 그런 정책과 제도의 요인에 의해서 이런 패턴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이 측정 변수를 개발해서 이런 요인과 결합을 시켜서 어떤 한국 의료 분야에서 이 디지털리제이션에 대한 매니지먼트 또는 퍼블릭 폴리시 관점에서 어떤 그런 유의미한 서제스션을 하는 게 이 연구의 목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문성욱 교수님의 발제를 들으셨고요. 한 26만 건이 넘는 보건의료 분야의 학술 논문에 대한 이제 메타 분석을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제는 이제 금융인데 금융으로 가기 전에 제가 한 두어 가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 문성욱 교수님 발표하신 내용에 보시면 보건의료 부문에서 우리나라의 이제 학술 연구가 양적으로는 세계 8위 정도 되고 그런 대로
괜찮은 성적인데 질적인 면, 그러니까 연구 주제가 얼마나 참신하냐, 여기 이 면에서는 좀 처진다. 이제 그런 발표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금융 부동산에 관련되는 이 유사한 분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아주 그 재밌는 부분이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뭐 세계 한 8위 정도 되는데 그 인용 횟수, 평균 논문의 인용 횟수 측면에서는 미국이 평균 한 22회, 그러니까 논문을 미국이 금융 부동산 쪽에 데이터 경제 관련 논문을 쓰면 한 20번 정도 이제 인용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10번이 안 됩니다. 한 뭐 9번 정도.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양적으로는 미국이 한 반 정도 따라가는 굉장히 많은 숫자의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 이제 인용 횟수로 보면 또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이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결과를 펀메드도 그렇고 웹 오브 사이언스도 이제 이 같은 관찰을 할 수 있었던 면이 이제 국제 협력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저자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고요. 이게 금융 부동산 쪽은 90년대 초에는 1.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논문 하나에 평균 공저자 숫자가 1.5명이었는데 그게 최근으로 오면은 4.5명으로 늘고 특히 이제 다국적 그 간의 이 공저 논문이 2015년, 16년 경부터 폭발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의료나 금융이나 비슷한 패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연사 김영일 박사님이 좀 말씀을 하실 텐데 문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에리어 언더커브 AUC라고 하는 이제 그 기법이 사실은 금융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이게 여러 모형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 퍼포먼스를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또 의료하고 이런 금융이 이제 같은 조건인데 이제 문 교수님 정도의 깊이 있는 그 AI를 가지고 이제 하는 여러 가지 분석은 이 이제 금융 부동산 쪽에서도 좀 이 향후에 연구를 수행해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그 소개를 이미 드린 대로 이 나이스 신용평가의 김영일 박사님이 금융 리스크 관리와 데이터 경제라는 주제로 한 20분 정도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나이스 리서치 센터의 이제 김영일입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데이터가 이제 금융 리스크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어떠한 이제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인데요. 먼저 이제 배경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국내외에 있어서의 어떤 환경 변화 그리고 그 비금융 정보가 이제 활용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제 어떤 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예. 그리고 먼저 이제 신용시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용시장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신용자원이 내 어떤 배분이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신용의 어떤 공급자가 있고 수요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자와 이제 수요자 사이에 있어서는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이 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제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이제 시장 실패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발생합니다. 중요한 이제 시장 실패의 어떤 모습으로서는 역선택의 문제와 이제 도덕적 해이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는 이런 이제 그 정보 비대칭성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담보를 이제 활용하는 담보를 이제 대출에 있어서 이제 활용하거나 이제 연대 보증이라고 하는 걸 이제 활용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하지만 이제 그 현대로 이제 넘어오면서는 신용 정보를 이제 공유하는 어떤 체계가 이제 확립이 되면서 이러한 이제 정보 비대칭성을 이제 완화하는데 이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이제 그 신용 시장이 뭐 상당히 이제 많은데요. 신용 시장 중에서도 이제 가계대출 시장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계대출 시장의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이제 그 3, 4분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금액 기준으로는 이제 1,856조 원 정도에 해당되고, 이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로는 이제 88.5% 이제 증가율, 그리고 차주수 기준으로는 2천만 명 정도가 가계대출을 이제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한 5,2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2천만 명 정도가 이제 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출의 상품별로 보자면은 담보성 대출과 이제 그 신용성 대출로 이제 크게 구분을 하자면 담보성 대출이 대략 한 70% 중후반을 차지하고 있고, 그 신용 대출과 이제 카드론 대출, 다시 말해서 이제 신용성 대출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략 한 20% 초중반 정도의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가계대출 시장에 있어서 정보 비대칭성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앞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정보 비대칭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방안으로서 신용 정보가 이제 공유가 이제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공유되고 있는 신용 정보를 이용을 해서 잠재적인 어떤 채무자의 위험, 신용 위험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어떤 평가 모형이 있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몇 가지를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제 크레딧 뷰로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신용 정보를 이용을 해서 그 신용을 이제 평가하는 이제 그 CB 스코어라고 하는 게 이제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용 정보 회사 이제 CB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전 국민의 신용 정보를 이제 수집하고 분석해서 향후 1년 이내에 있어서 연체 등의 어떤 신용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제 수치화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그 신용 평점을 이제 산출을 해서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해서 그 분포를 이제 보면 오른편에 이제 그림과 같은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보시다시피 대략 보시다시피 이제 840점 이상의 차주가 이제 우량 차주로 이제 볼 수 있고, 신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이제 낮은 분들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600점 이하의 이제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신용 위험이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어서 신용 점수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경제 활동이 가능한 인구들 중에서 대략 한 30% 중후반이 이제 이 정도 중간 신용도에 이제 해당하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또 상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소위 그 얘기하는 그 신파일러, 다시 말해서 금융 거래 이력이 이제 부족한 분들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숫자로는 뭐 조사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대략 1,000만 명 이상의 이제 분들이 금융 거래 이력이 이제 부족함에 따라서 금융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제약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 정보 이제 공유 범위의 확대에 따라서 이제 어떤 이제 경제적 가치가 발생할 끝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신용 정보 이제 공유 체계가 이제 도입된 초기만 하더라도 주로 이제 불량 정보가 이제 주로 활용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불량 정보라고 하면 이제 신용 평가에 이제 부정적으로 이용이 되는 이제 정보인데, 이러한 이제 불량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누가 대출을 이제 잘 갚을 분들인지 그렇지 않은 분들인지가 이제 분간이 이제 되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점차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의 수준과 이제 범위가 이제 확장이 됨에 따라서 우량 정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량 정보라고 하면은 오른편 이제 표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신용거래 정보라든지 이제 대출 상환 실적 정보라든지 뭐 카드 결제 실적 정보 등과 같이 신용 평가에 이제 긍정적인 요소로 이제 반영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런 정보가 이제 활용이 됨에 따라서 대출의 이제 성인율은 이제 상승을 하고 연체율은 이제 하락했던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의 이제 성인율이 상승한다라는 거의 의미는 신용 시장이라고 가계대출 시장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가계대출 시장의
이제 진입을 하기 위한 어떤 그 잠재적인 어떤 채무자가 있다고 했을 때 대출이 이제 성인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이제 대출 시장에 들어오게 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금융 시장에 대한 신용 시장에 대한 어떤 접근성이 이제 제고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는 비금융 정보 활용할 수 있는 비금융 정보가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그 사례가 이제 많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성인율이 상승하고 연체율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이 또 이제 가시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해외 동향과 이제 국내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비금융 정보에 대한 관심이 이제 고조되고 있었고, 이제 그로 인해서 심파일러, 다시 말해서 이제 그 금융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이제 어려웠던 이제 그 분들의 이제 금융 접근성이 제고되는 어떤 효과를 이제 가졌던 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제 CB3사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에코이팍스와 이제 익스페리언, 트랜스유니언 같은 경우를 보면 전기, 가스, 통신, 그리고 이제 주택 임대 업체로부터의 이제 체납 정보, 상한 정보 등을 이제 수집을 해서 기존의 이제 신용 정보와 함께 이제 결합을 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어떤 신용 평가 이제 서비스를 이제 출시를 하게 되었고, 이런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신용 평가 서비스를 이제 활용함으로 인해서 대출의 이제 성인 건수가 상당히 이제 상승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이코라고 하는 신용평가 모형 이제 개발 업체가 있는데요. 파이코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기존의 이제 신용 정보와 더불어서 소비자의 예적금 정보를 보유한 업체와 이제 제휴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평점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했고, 이를 통해서 심파일러, 다시 말해서 이제 금융거래 이력이 이제 부족한 분들에 있어서의 그에 대한 이제 대출의 어떤 성인과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 그리고 이제 한도 상향이라고 하는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걸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중국의 경우인데요. 중국은 이제 미국과는 상당히 좀 다른 좀 모습을 이제 보였던 걸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인 대출 시장이 잘 발달되지 않았던 이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과거에 있어서는. 근데 하지만 이제 최근에 오면서는 주로 이제 플랫폼 기반의 이제 기업들이 상당히 큰 성장을 했고, 이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 이제 수집한 비금융 정보를 이제 활용을 해서 신용 평가 서비스에 이제 활용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알리바바의 경우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이제 CB사를 설립하였는데, 이런 이제 CB사 이름은 이제 점화신용이라고 하는 이제 CB사를 설립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수집한 이제 비금융 정보를 이제 활용을 해서 신용평점을 이제 산출을 이제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산출된 신용평점을 이용을 해서 대출에도 이용이 되고 있고, 이 자동차를 이제 렌트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신용도가 아주 좋은 경우에 있어서는 일부 국가에 있어서 여행 허가증을 취득하는 데도 이용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핀테크가 이제 최근에 있어서 많은 이제 성장을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핀테크의 경우에 있어서도 신용 정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제 SNS 데이터와 그 심리 데이터까지 이제 수집하고 신용 평가 등에 활용을 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비금융 정보를 금융 리스크 관리, 금융 시장의 어떤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활용하고자 하는 이제 관심이 이제 크게 고조됨에 따라서 국내에 있어서도 이제 관련 정책과 제도가 이제 크게 이제 변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제 크게 보면 금융 분야의 이제 빅데이터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어떤 정책들이 있고, 그리고 금융 데이터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이제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 그리고 그런 이제 그 데이터 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과 더불어서 개인정보 보호에 어떤 내실을 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정책 방향들도 이제 제안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로서 이제 새로운 어떤 제도들이 이제 신설이 되고 있는데, 예컨대 이제 지정 대리인이라든지 혁신 금융 서비스 등과 같은 제도들이 이제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 있어서는 이러한 이제
그 정책을 이제 실현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이 이제 그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데이터 3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이제 개정이 있었고요. 이러한 이제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제 보시다시피 개인의 신용 정보에 대한 이제 전송 요구권을 이제 보장을 하는 이제 내용이 포함되었고, 이제 그 결과로서 마이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익명 가명 정보 개념을 도입해서 정보가 이제 지정한 기관을 통해서 이제 가명 정보로 이제 결합을 하는 걸 이제 허용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결합 전문 기관의 어떤 제도적 기반이 이제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 이력이 이제 부족한, 다시 말해서 심파일러가 되겠죠. 이제 심파일러에 대해서 이제 신용평가 체계의 어떤 사각지대에 있던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개선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제 그 결과로서 전문 개인 신용평가업이라든지 개인 사업자 신용평가업과 같은 특화 시비가 새롭게 이제 출원을 하는 어떤 계기가 이제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이제 새로운 어떤 제도들, 특화 시비라든지 지정 대리인, 혁신금융, 마이데이터, 데이터 결합 전문 기관과 같은 이제 새로운 제도들이 최근 몇 년간에 있어서 그 신설이 되었고, 이러한 이제 제도들을 통해서 새로 인허가를 받아서 이제 들어온 기업들의 리스트가 이제 다음 표와 같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상당히 많은 이제 금융회사와 핀테크 일반 기업들이 해당 데이터 관련 이제 그 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인허가를 받아서 이제 그 들어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데이터 관련 산업 그리고 그 시장이 상당히 그 확대될 수 있는 그 초기 단계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금융 정보를 이제 활용한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비금융 정보, 이제 그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비금융 정보의 이제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정보라든지 부동산 정보, 유통 정보, 공공 정보, 뭐 휴대폰 수액 결제 정보라든지 아파트 거주 정보와 같이 다양한 이제 정보들이 신용 평가 서비스 를 제공하는데, 산출하는 데 있어서 활용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통신 정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시다시피 이제 그 통신 가입 정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상품 정보, 청구 정보, 수미납 정보 등을 이제 정보를 이제 활용할 수 있을 텐데요. 통신 정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비교적 이제 초기에 도입이 되기 시작한 일단 정보에 해당하고요. 이동통신 3사, 뭐 SKT, KT, 이제 LG U+와 같은 이동통신 3사와 이제 모두 제휴할 경우에 우리나라 이제 경제활동 인구를 포함한 대부분의 국민이 를 이제 커버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 이력 부족자를 포함한 대다수 개인에게 동등한 기준으로 이제 그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관점에서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그 측면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리고 부동산 정보의 경우에 있어서도 뭐 부동산의 어떤 다양한 어떤 특성과 시세, 가격 등의 이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서 그 금융 이력 부족자를 포함해서 이제 다수 개인이 다양한 작도로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또 긍정적인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통 정보,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온라인 거래 정보도 이제 상당히 많이 축적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이제 오프라인 상에 있어서의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해서 그 신용 그 평가의 어떤 그 리스크 변별력을 좀 향상시키는데 이제 기여를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우량 상위 신용 평점 상위에 있어서 상위 고객에 대해서는 좀 더 우량한 이제 고객을 이제 선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신용 점수가 이제 중간에 위치한 이제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좀 더 리스크를 세분화함으로써 그 우량 차주를 이제 발굴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러한 이제 대안 정보를 어떻게 그 여신 심사 시에 이제 활용할 것인가라고 하는 걸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림으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현행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대출 신청이 이루어지면 신용 평가가 결과가 이제 발생을 하고, 이렇게 이제 산출된 어떤 신용 평가 결과는 여신 심사 시에 이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출이 이제 승인이 되거나 이제 거절이 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요. 하지만 이제 대출이 이제 거절된 경우에 있어서 대안 정보를 이제 활용하게 되면 특히 이제 심파일러 같은 경우 앞에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 이제 심파일러는 이제 한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대안 정보를 이제 활용한 스코어를 이용을 해서 신용을 이제 재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출이 이제 승인되거나 이제 거절이 되는 재심사를 이제 받게 되고 그 결과 추가적으로 이제 대출이 승인돼서 신용 시장에 이제 진입하게 되는 분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파일러를 이용한 이제 대안 정보의 활용의 어떤 구체적 사례를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면 대표적인 이제 심파일러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학생의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부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중에도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이제 소상공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학생의 경우에 있어서 금융거래 이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예컨대 이제 통신 정보라든지 유통 정보, 휴대폰 소액 결제 정보 등이 있다라고 하면 해당 이제 우량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신용 그의 어떤 개선, 신용도의 어떤 개선을 이제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이제 마련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고무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부나 이제 소상공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관련된 정보가 대안 정보를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면은 신용도의 이제 개선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통신 정보를 이제 활용했을 때 이제 어떤 이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량률이 상당히 이제 낮은 그 개인에 대해서는 대출 신청이 이루어질 때 자동적으로 이제 대출이 승인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 아래 단에 있어서의 신용 점수를 이제 갖는 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출이 이루어지기 힘든 이제 부분들도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 대안 정보를 이제 활용을 한 비금융 정보를 활용을 한 신용 평가 재신용 평가를 이제 재심사를 이제 통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대출을 이제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도 생기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몇 가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 식파일 금융거래 이력이 이제 충분한 식파일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평점의 어떤 상향 조정 기회가 이제 생기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심파일러 대출 자체가 이제 거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이제 심파일러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성인율은 대출의 이제 성인율은 올라가고 이제 불량률은 내려가는 이제 그런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부동산 정보를 이제 활용한 경우에 있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제 살펴봤는데요. 특히 여기에 있어서는 부동산 정보를 이제 한도를 이제 높이는 그런 그 관점에서 이제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출 신청자의 에 대해서 이제 순주택 가격 정보를 이제 활용을 해서 신용 평가에 이제 반영을 한다고 했을 때 반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순주택 가격의 10%에 한해서 총 대출 한도에 가산을 하는 이제 전략을 이제 도입한다고 했을 때 대출의 어떤 성인 거절률은 감소하게 되고 대출 한도에 대한 어떤 거절률도 이제 크게 이제 축소됨에 따라서 대출의 이제 건수와 금액은 크게 이제 늘어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유통 정보를 이제 활용한 경우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유통 정보를 이제 활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주로 그 비대면 그 대출 승인 등의 이제 크게 이제 이점이 있는 걸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있어서 이제 가계대출 시장의 어떤 대출 채널이 이제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주로 이제 과거에 있어서는 이제 대면 채널을 통해서 대출이 이루어졌다면은 최근에 있어서는 이제 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이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제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유입된 대출 신청자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유통 정보를 보면 주로 이제 대면 채널보다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유통 정보가 이제 크게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커머스 스코어 유통 정보에 기반한 이제 커머스 스코어를 보면 기존의 이제 CB 평점이라든지 이제 내부 평점과 이제 비교하더라도 KS 통계량이라 하면 이제 모형의 적합도 또는 예측력을 판단하는 이제 지표가 될 텐데요. 상당히 이제 높은 이제 예측력을 갖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적용을 했을 때 성인율은 이제 올라가고 불량률은 이제 떨어지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의 성인율이 올라간다는 것은 기존에 대출을 이제 받지 금융거래 정보의 이제 부족으로 인해서 대출을 받지 못했었던 이제 분들이 대안 정보, 비금융 정보가 추가적으로 이제 활용이 됨에 따라서 대출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
불량률도 이제 떨어졌다라는 점, 다시 말해서 리스크 관리는 오히려 이제 강화되었던 이제 그런 효과가 있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그 사회적인 어떤 효용도 큰 거 아닌가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런 이제 분석의 결과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기존에 이제 심파일러라고 하는 이제 펀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출을 받기가 이제 상당히 어려웠던 이제 면들이 있었는데 금융거래 정보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 리스크가 높은 분인지 리스크가 낮은 분인지를 이제 판별하기가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대한정보라고 하는 걸 이제 활용하게 됨에 따라서 이분들이 이제 대출 시장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서 불량률도 전반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이 이제 관찰되었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금융의 어떤 포용성의 이제 관점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고, 그리고 그 신용자원 배분의 어떤 효율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도 좀 긍정적인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대출의 어떤 한도의 어떤 정액도 이제 가능한 효과가 있고, 그리고 금리도 상당히 이제 우대적으로 이제 우대 금리를 이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최종적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면 이제 그 전반적으로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대한정보의 활용이 갖는 어떤 효용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내적으로도 관련 이제 제도들이 이제 신설되고 있고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비금융 정보의 이제 활용을 통해서 기존의 이제 금융 소외 차주의 경우에 있어서 금융 정크성이 제고되는 한편 신용자본 배분의 이제 효율성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런 이제 사회적인 어떤 효용에도 이제 불구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이슈는 이제 여전히 이제 좀 논의가 이제 되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풀려 나갈지에 따라서 이렇게 데이터 산업에 우리 사회에 미치는 어떤 영향들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김영일 박사님의 발제 잘 들었고요. 저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경제를 왜 해야 되느냐, 그 효과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그 예측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 양질의 데이터를 더 많이 쓰면 이제 금융시장에서 그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소위 말하는 신파일러라는 금융 이력이 부족한 분들이 1,000만 명이 넘고, 이분들에 대한 금융 포용을 확대하는 그 보다 정확한 그 이제 스코어링 또는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금융 포용을 확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책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발제에 시사점을 좀 다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오전에 마지막 발제자가 되실 것 같은데, KDI 대학원의 박재혁 교수님이 이 아주 최근에 쓰신 박사학위 논문, 미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기초로 빅데이터와 네트워크 효과, 상당히 그 이제 이 최근에 연구를 하신 첨단 연구 결과를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초과되긴 했는데 뭐 한 15분 정도 발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이 되셨나요? 온라인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제가 그럼 스크린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혁이고 지금 KDI 정책대학원의 교수로 있습니다. 아주 교수로 있고, 제가 오늘 그러니까 앞에 두 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비전이나 플래너리 세션에 적합하게 비전의 어떤 상황을 설명해 주셨다면, 이번에 제가 발표할 거는 그냥 간단하게 어떤 하나의 예시로서 들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빅데이터나 뭐 네트워크 어프로치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구에 사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로서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사진 4개를 준비했는데요. 이거의 공통점이 뭘까요? 일단 두 번째 사진은 월스트리트이고, 뭐 세 번째 사진은 우리가 아는 실리콘밸리, 구글,
인데 이제 좀 생각 보시면 이 네 번째 사진은 이게 1970년대 이제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이 한창 활성화되던 때 디트로이트의 사진이고, 이제 첫 번째 사진은 이 20세기 초반에 시카고의 미트패킹 인더스트리,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냐, 고기를 가공하는 그런 산업 한창 여기에 성장했었던 그런 산업 사진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개의 공통점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지오 인더스트리얼 클러스터라고 하죠. 이렇게 같은 산업에 에 있는 회사들이 한 지역에 모여져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지역 산업 클러스터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방금 이제 그 사진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개념, 이 개념이 지역 산업 클러스터 개념이 상당히 여기저기서 많이 쓰여서 뭐 이런 월드 이코노믹 포럼 같은 데도 쓰이고, 아니면 JP 모건 체이스 같이 일반 사기업체도 이제 그 경제, 지역 경제나 아니면 인터내셔널 이코노믹스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근데 이제 이런 지금까지의 지역 산업을 이제 저기 클러스터를 정의할 때는 보통 회사들을 기준으로 비슷한 산업 그 클래시피케이션에 속하는 회사들이 뭐 비슷한 지역에 모여 있으면 얘네가 실제로 같이 일을 하든 말든 그냥 얘네를 하나의 지역 산업 클러스터로 얘기를 해보자라고 이렇게 놓고 가정을 해서 이렇게 탑다운 방식으로 정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가 점점 knowledge based economy로 가면 갈수록 사실은 인력 간의 이동,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제 지식이 전파되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를 통해서 사실은 실제로 회사들 간, 지역 간에 어떻게 지적 교류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이제 기존 연구들에서도 이러한 knowledge spillover라고 하죠. 이제 지식의 전파가 이제 경제 성장, 회사의 경제 성장이나 혹은 어떤 산업의 경제 성장, 혹은 지역의 경제 산업의 성장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 클러스터를 재정의해 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질문 자체는 이제 그 사람들의 지역 이동, 노동 이동을 가지고 우리가 전체 세계 경제의 그 스트럭처를 파악할 수 있을까라는 것과,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이코노미 클러스터들의 성장과 어떻게 보면 감소가 이런 레이버 플로우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고민하던 중에 마침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아실 수도 있겠지만 링크드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자신의 어떠한 프로페셔널 커리어 패스를 이렇게 올리면 그거를 통해서 뭐 구직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회사 입장에서는 구인을 하기도 하는 전 세계에서 그런 면에서 가장 큰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가 이코노믹 그래프 챌린지라는 대회를 열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그래서 프로포저를 바탕으로 해서 몇 개 전 세계에서 팀을 뽑아서 이제 자신들의 데이터를 전체 공개를 해주고 연구를 해보고 싶은 걸 해봐라 라고 했었는데, 이제 굉장히 운이 좋게 거기에 우승팀 중에 하나가 돼서 이 링크드인의 전체 데이터를 사용을 해서 그 전 세계의 회사들의 그 레이버 플로우 네트워크를 그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잠시만요, 이게 그 13억 밀리언 잡 트랜지션, 그래서 이제 뭐 500 밀리언, 그러니까 5억 명의 1.3억 잡 트랜지션, 그러니까 5억 명이 이제 링크드인 멤버가 있는데, 이 400만 개의 회사를 포함하고 있고 25년간의 기간 동안을 포함한 어떤 이 모든 그 멤버들의 커리어 패스를 어디 회사에 다녔다가 어디 회사에 다녔고 어디 회사로 옮겼는지, 그래서 뭐 여기 예시를 보시면 뭐 A라는 사람은 2008년부터 10년까지 A라는 회사에 다니다가 이제 유저 3은 이제 B라는 회사에 가서 2010년부터 근무를 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5억 명의 링크드인 그 유저들의 모든 정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회사들 간의 네트워크를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 A에서 B로는 몇 명이 갔는지, 그리고 B에서 C로는 몇 명이 갔는지, 그러면은 어떠한 비슷한 직군의 회사 혹은 비슷한 일을 하는 혹은 비슷한 스페셜티를 가진 회사일수록 사실 많은 사람들이 더 이 회사 두 개를 사이를 많이 옮겨갈 거라는 이제 예상하에 이런 네트워크를 꾸려보게 됐고, 그래서 이제 가장 로이스트 레벨에서 그거를 저희가 결과를 봤을 때, 저희가 꾸린 네트워크를 봤을 때 어느 정도 맥센스 하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그런 그 네트워크의 군집을 보면은 여기에는 뭐 전통적으로 유명한 IT 컴퍼니들 있고, 여기에는 이제 뭐 새롭게
최근에 떠오른 IT 컴퍼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다시 클러스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실제 시장에서의 그 상품을 타겟으로 하는 회사들과 그다음에 버추얼한 온라인에서의 프로덕트를 이제 포커스로 하는 회사들이 서로 군집이 되어 나타나는 뭐 이런 영상을 보여줬고, 그거보다 이제 하나 높은 하이어라키컬 레벨에서는 이제 어떠한 세부 산업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까지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호텔 그 산업과 뭐 푸드 서비스랑 그다음에 크루즈 같은 산업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리고 재밌게도 호텔 산업과 이런 항공사 크레딧 카드 컴퍼니들이 굉장히 노동 이동 면에서 봤을 때는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생각해 보면 뭐 마일리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직군들이 이 기존 산업들이 굉장히 서로 잘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의 경제 스트럭처의 재밌는 면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더스트리 간의 사람들의 이동을 본다든지 어떤 지역 간 사람들의 이동을 봤을 때도 다양히 비슷한 지역, 비슷한 인더스트리 간의 이제 그 이동이 훨씬 아닌 것들에 비해 많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그 로나 거버먼트, 그러니까 그쪽에서 정부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NGO 쪽에서 일하는 사람, 이 둘 사이에는 교류가 빈번하니 사람들이 인더스트리 간에 이동을 한다거나 이런 면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래서 이제는 가장 하이 레벨에서 본 전 세계의 그 링크드인 데이터로 본 클러스터 단위의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보면 사실은 가장 큰 레벨에서는 거의 산업군별로 대부분 클러스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IT랑 컴퓨터 쪽 산업이 중심에 있고, 뭐 뱅킹이랑 파이낸셜 서비스가 그 위에 있고, 그래서 가까운 산업이 서로 밀접하게 연결된 산업군일수록 서로 옆에 붙어 있는 경향이 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나라별 클러스터도 있게 되죠. 이게 아무래도 링크드인이 그 미국에서 시작된 서비스라 대부분의 사용자가 미국인이고 미국 중심의 회사들이 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캐나다나 UK 같은 나라들은 나라만의 그 클러스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노던 유러피안 컨트리나 뭐 스페인, 포르투갈,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또 자기만의 클러스터를 보이고 있는 이런 구조를 보여줬습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에 하나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우주 그 은하계 뭐 이런 영화나 그런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이런 걸 이렇게 하나 해서 확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거 하나를 확대시켜 보면 그러면 어떻게 또 이 안에서는 구성이 되어 있을까를 봤을 때는 이제 한 번 확대를 시켰을 때는 여전히 그 특히 은행 산업을 예시로 들었을 때는 여전히 그 서브 인더스트리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어 클러스터가 되어 있었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해석하기로는 예를 들어 인베스트먼트 투자은행에서 필요한 그 노동의 그 스킬 종류와 어카운팅, 컨설팅 쪽에서 필요한 어떠한 스킬의 종류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사실은 서브 인더스트리별로 클러스터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 은행의 서브 인더스트리 상에서 스킬 자체가 좀 대중적이고 비슷비슷한 하나를 다시 확대를 해서 보면 그게 이제 일반 은행이죠. 그거를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의 클러스터는 어떻게 보면 지역 간에, 예를 들어 뭐 미국의 서부 쪽에서 유명한 은행은 그 안에서 노동 이동이 많이 일어났고, 동부 쪽에서 유명한 은행은 그 안에서 다시 노동 이동이 많이 일어나는 뭐 이러한 패턴들을 보여줬습니다. 유사하게 이제 하나의 클러스터는 어떻게 보면 지역과 산업이 서로 얽혀 있는, 그래서 리테일이나 컨슈머 굿 헬스케어인데 이제 US 미드웨스트랑 사우스에 집중된 이런 클러스터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다시 확대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는 그냥 거의 지역 간 주별로 미국의 클러스터들이 대다수를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사실 어떤 인더스트리 같은 거는 뭐 리테일이나 이런 것에서는 지역보다는 사실 서브 인더스트리에 관련돼서 더 많이 클러스터가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걸 다시 확대를 해도 여기에서는 거의 지역 간의 클러스터를 보여주지 않았나. 그래서 이 우리가 어떤 지역 산업 클러스터의 그 계층적 구조를 볼 때 우리는 되게 깔끔하게 이거는 뭐 인더스트리별로 되어 있다, 아니면 지역별로 산업별로 돼 있다, 지역별로 돼 있다를 한 방에 이렇게 모든 것에 클리어 컷을 하기가 되게 사실은 힘들고, 그 산업의 특성, 그 지역의 특성, 그 필요한 스킬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으면서 이런 네트워크 어프로치가 사실은 빅데이터를 통한 네트워크 어프로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산업 클러스터로 봤을 때 하나의 장점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 이제 저희가 여기서 본 거는
고교육 노동자들의 이동을 바탕으로 이게 이제 X축은 전체 2010년부터 14년까지 전체 노동자 수를 본 거고, 이제 Y축은 2010년부터 14년 매년에 이 그 고교육 노동자들 이동의 증가율을 본 건데, 이 두 축으로 봤을 때 그러면 어떤 지역이 미국 내 어떤 지역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였냐라고 했을 때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나 그레이터 세이에리아 이런 지역들이 많은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만 보면은 사실은 이 지역의 어떤 산업이 이 성장을 이끌었는지 알기가 굉장히 힘든데, 예를 들어 전혀 다른 어떠한 가구 산업, 샌프란시스코의 가구 산업이 이걸 이끈 건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하는 IT 산업이 이끈 건지 알기가 힘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산업 레벨로 봤을 때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리얼 에스테이트나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 성장을 이끌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지역이 이 성장을 이끌었는지가 알기가 좀 힘든데, 우리가 이제 그 지역 산업 클러스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자세하게 깔끔하게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에서도 이제 LA 에리아 혹은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도 시애틀 에리아나 샌프란시스코 베이에리아가 많은 어떤 고교육 노동자들이 옮겼던 이 기간 동안에 옮겼던 지역이고 산업이다라고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께서는 페이퍼를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저의 연구 소개였습니다. 집중해 주셔서 감사하고,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지금이든 아니면 나중에든 편하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그 좋은 예를 보여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예상보다 시간이 조금 지체가 돼서 이제 이게 원래 성격이 플래너리 세션이라서 일단 오전 세션은 여기서 마치고, 지금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이 부문별로 좀 더 강론에 대한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하나 씨에게 다시 마이크를 넘겨서 안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신 문성욱 교수님, 김영일 박사님, 그리고 박지혁 교수님, 그리고 사회를 위해 수고해 주신 조만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플래너리 세션을 마치고